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북한 관련 북한에 대한 이해라는 단원에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북한 사회와 북한 주민의 생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여러분 교과서 104쪽이 되겠습니다. 교과서 다 준비되었나요? 교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과서에다가 여러분 메모도 잘하고 표시도 잘 해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는 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북한 사회와 주민 생활을 이해해보자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사회로 알려진 북한이다 보니까 예, 북한에 대해서는 잘못된 정보들도 많이 있고 오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덕 수업 시간을 통해서 주어진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단어를 공부하고 나면 북한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측면이 어떤지 이야기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은 그 북한에 대한 올바른 시각이라는 단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도 보면 그 북한에 대한 시각이 두 가지 시각이 대립하는 사례들이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국민 여론이 분열되기도 하고 있는데 북한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 적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 아니다, 북한은 우리 민족의 일부로서 동포로서 포용해야 될, 가슴으로 안아야 될 대상이다 라고 보는 인도주의적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대립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대립하는 경우에 보면 여론 분열이나 충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바에 의하면 결론은 이 두 가지 시각 중에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만 안 되고 두 가지 시각을 균형 있게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민족의 일부로서 우리가 포용해야 될 대상이지만 한편으로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경계의 대상이기도 하다. 균형된 시각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군사적인 측면이 더 강조될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인도주의적, 민족적 시각이 더 강조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본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는 이 그 사진은, 5장의 사진은 여러분 교과서 104쪽에 보면 1단계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화 제목이 어떤 나라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되겠는데, 그 여러분들 사진의 중간을 보면 영화 포스터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인들을 놀라게 한 화제의 다큐멘터리 어떤 나라. 그래서 이 그 위에 글씨를 보면 뉴스에서 본 북한을 잊어라 이런 얘기인데, 이 영화의 감독이 그 포스터 왼쪽 끝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 고든이라고. 이 다니엘 고든은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을 많이 오해해 왔다라는 시각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뉴스나 이런 자료에 의해서 북한은 전투적이고, 그 다음에 독재, 우상, 그 다음에 정치 수용소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만 많이 알려진 나라지만, 이 북한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두 소녀는 여러분처럼 중학생입니다. 모란봉 중학교 1학년 이렇게 되겠는데, 점주중학교 학생들하고 나이가 비슷합니다. 참고로 하세요. 나중에 통일되면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이 현순이와 송년이가 이 체조를 배우고 있고 이런데, 그 사진 이 PPT의 왼쪽에 밑에 보면 북한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것,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매스게임입니다. 매스게임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일사불란하게 어떤 이 모양을 연출하는 게 되겠는데, 북한이 이런 걸 참 잘합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현순이와 송년이가 이 매스게임에 참여를 하면서 그 과정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른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현순이의 친구들, 그 다음에 뭐 현순이의 부모님들의 직장, 이런 모습들도 이렇게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북한 사회를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104쪽에 1단계를 해보고 생각 질문에 대답을 해보자 하는데,
104쪽의 1단계를 보면 이 다니엘 고든이라는 영화 감독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의 내용을 보면 그 감독은 체조하는 아이들, 가족들과 부모의 직장, 가정의 모습들을 이렇게 영화 속에 담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 북한 사람들의 옷차림은 남한 사람들과 다르지만 모습은 남한 사람들과 너무 비슷하다.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생각 질문에 보면 영화 감독은 왜 우리나라와 북한이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뭐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남한 사회의 모습하고 너무나 흡사하다. 먹는 거, 입는 거, 뭐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이 영화는 이 다큐멘터리 영화는 조금 특이하게 북한을 우리 민족과 같은 우리 남한과 같은 민족적 시각에서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북한 사회 특징. 북한이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 이러면 두 가지 단어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집단주의, 계획경제. 그래서 집단주의라는 건 북한 사회 전체의 특징을 이야기한 것이고 계획경제라는 건 북한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요약한 말이 되겠습니다. 집단주의라는 것은 집단주의에 비교되는 반대말은 개인주의가 되겠죠. 그래서 한 개인의 가치를 우선시하느냐 아니면 그 사회 집단의 가치를 우선시하느냐에 따라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로 나눠지는데 우리나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개인의 자유나 평등이나 이익이나 이런 개인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그런 반면에 북한은 집단의 가치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그 104쪽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줄 긋기 바랍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구호를 내세우는데 이 구호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 결국에 그 소속 사회 집단을 위해서 개인이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치 우리 몸이 있고 우리 몸은 수많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듯이 북한의 인민들은 세포고 우리 몸은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세포가 몸을 위해 존재한다. 이런 비유를 들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한은 집단의 가치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 각종 단체에 이 북한 주민들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의무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부모님들이 보면 직장이나 이런 데 말고도 여러 가지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동호회, 그 다음에 또 동창회 아니면은 그 또 뭐 부모님들의 계모임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자유롭게 가입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북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교과서 그 104쪽에 중간쯤 보면 되겠습니다. 7살부터 13세의 소년 소녀들은 소년단에 가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북한 관련 TV를 보다 보면 어린 소년들이 군복을 입고 목에는 빨간 뭐 블러를 두르고 이렇게 막 김일성, 김정일 혹은 김정은을 찬양하는 막 이런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소년단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세부터는 그 청년동맹에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이게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이라는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김일성, 김정일 청년동맹이랍니다. 그래서 이 14살부터는 이런 청년동맹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직장인이 되면 직업동맹, 그 직업동맹 안에도 보면 농민들이 들어가는 농업근로자동맹 그리고 또 각 직업별로 여러 개의 이 조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군사 조직이 있죠. 붉은 청년 근위대나 노동적의대나 이런 군사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A라는 사람이 있으면 A라는 사람이 여러 개의 이 사회단체에 들어가서 의무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여러 개의 단체 주민들을 가입시키는 이유는 북한의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그 단체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교과서 104쪽에 왼쪽에 있습니다만은 그 생활총화라는 게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 생활총화 이런 걸 통해서 정치 사상 교육을 학습하고 세뇌당하고 이렇게 되는데 생활총화라는 건 뭐냐면 그 소속된 집단에서 매일매일 자기가 하루 생활하면서
이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가르침을 얼마나 잘 따르고 아니면 어떻게 어겼는지 이런 것들을 반성하는 자기 반성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런 걸 왜 하겠습니까? 북한 독재자의 말에 따라서 북한 주민들이 따라가도록 하기 위한 이런 수단들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매일 예를 들면 점순중학교에서 하루에 1시간씩 뭐 이렇게 해갖고 생활총화처럼 우리나라의 뭐 대통령이 했던 말을 얼마나 실천했는지 이런 걸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다 그러면 정말로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또 생활총화. 그 다음에 그 북한의 경제적인 특징은 계획경제란 말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계획경제란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북한의 모든 경제 활동을 중앙정부가 통제하면서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은 따라오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 우리나라와 북한을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경제고 북한은 공산주의 경제인데 공산주의라는 말 자체가 공동 생산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공산이란 말은 이 생산 수단을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생산 수단을 개인이 소유하죠. 생산 수단이 뭐냐면 예를 들면 옥수수가 있다 그러면 옥수수는 생산물이고 그 옥수수를 생산하는 수단은 옥수수 밭이 되겠지. 그러면 이 옥수수 밭을 국가가 소유하느냐 개인이 소유하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인이 소유하고 달봉이가 소유하고 그 다음에 북한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가 그걸 소유를 하겠지. 그러면 북한의 인민들은 정해진 시간에 거기 가서 일을 하고 나중에 옥수수가 생산이 되면 그것을 북한의 중앙정부가 배급해주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생산수단을 국가가 소유한단 말은 결국에 일체의 네 것 내 것, 즉 사유재산이 부정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계획경제란 말 속에는 이 중앙정부가 모든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고 주민들의 경제생활을 통제하고 있고 그리고 사유재산이 부정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획경제란 말보다는 경제계획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부가 어느 정도 경제활동에 대한 계획은 세웁니다. 큰 테두리를. 그 속에서 이제 이 국민들이 각자의 그 사유재산을 가지고 이 경제활동을 하게 되겠죠. 경제활동의 주체가 개인이 되겠고 북한은 정부가 되겠고. 근데 이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이 생산수단을 국가가 소유하게 되면 생산 의욕이 저하가 됩니다. 사람은 뭐든지 일을 할 때 야 여기서 생산된 건 네 거다 라는 것하고 여기서 생산된 게 우리 거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일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도 보면 학교 수업이 끝나고 교실 청소를 시키면 대충 하고 뭐 이렇게 시간만 때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자기가 잠자는 자기 방이다 생각하면 아마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북한의 계획경제는 북한뿐만 아니라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이 그랬지만 이 사유재산이 부정되면 생산 의욕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이거는 경제적인 수준이 낙후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1990년 중반에 보면 북한은 대단히 큰 식량 위기를 겪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경제적인 이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북한의 경제활동의 가장 기본인 식량 배급제가 중단이 됩니다. 특히 그 평양 이외의 지역에 북한의 그 외곽지에는 식량이 배급이 안 되면서 북한 주민들이 자기가 자기 먹을 것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조그만 공간에 자기가 먹기 위해서 어떤 걸 심게 되고 그러는데 그 공간을 텃밭이라 그럽니다. 이 자본주의적 요소가 되겠죠. 근데 이 텃밭에서 생산된 예를 들면 옥수수를 심었다가 내가 우리 가족이 먹고 나면 남는 부분을 다른 사람 고구마 심은 사람하고 바꾸게 됩니다. 이 바꾸기 위해서 만나는 데가 장마당이 되겠죠. 여러분 교과서 104쪽에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텃밭과 장마당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띠는데 뭐냐면 북한 경제에 공산주의 경제에 자본주의적 요소가 들어가 있다. 장마당은 우리나라의 시장을 연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 경제가 좀 변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활동 2번 그 105쪽에 3단계 북한은 그 사상 교육을 대단히 많이 시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을 세뇌시키기 위한 게 목적이라고 이렇게 되는데 어릴 때부터 감성적인 방법으로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는 어린아이들에게 김일성, 김정일 이런 우상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북한 체제에 대해서 찬양하고 김일성, 김정일 말에 따르도록 하고 뭐 집에서도 보면 이런 그 김일성, 김정일을 수령 어버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 교육, 그 다음에 또 이 과거에 보면 김일성 주체사상 이런 것들을 막 학습하는 시간, 그 다음에 그 105쪽에 중간에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독보 시간, 그래서 뭐 이 김일성, 김정일의 말을 실은 이런 그 책자나 이런 것들을 소리내어 낭독하는 시간들도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 시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북한의 학교 생활을 보면 우리나라하고 사뭇 다르지요. 4월 달에는 김일성 생일이 중요한 행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보면 북한의 그 수령님 그 교육에 대한 중요한 글을 발표하는 시간도 뭐 축제처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보면 북한은 노작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 수업을 받으면서 그 안에 보면 노동을 많이 하게끔 또 군사 교육도 많이 넣고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06쪽에 가보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인권은 어떠냐? 자,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네 가지로 이렇게 이 PPT를 만들었습니다. 정치, 그 다음에 경제, 그리고 사회 쪽에서 가정, 그리고 문화,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가정, 그리고 북한의 문화. 자, 한 가지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 북한의 오른쪽에 있는 경제에 대해서는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획경제이고 사유재산이 일철 금지되어 있다. 그래서 계획경제라는 말 속에는 북한의 중앙정부가 모든 경제활동을 통제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수단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그러나 90년 중반 이후에 식량난 때문에 북한은 장마당이나 텃밭과 같은 자본주의 요소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서 북한의 정치를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북한의 정치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독재가 되겠죠. 그 독재가 두 가지가 지금 선생님이 적어놨는데 1인 독재하고 일당 독재를 적어봤습니다. 일당 독재라는 건 북한의 공산당의 정식 명칭이 조선노동당입니다. 이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해서 일당 독재라는데, 이 조선노동당을 또 한 사람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어요. 과거에 뭐 김일성, 그 밑에 김정일, 지금의 김정은이가 되겠죠. 그래서 1인 독재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치를 요약할 때는 일당 독재, 1인 독재. 그런데 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데모크라시. 민주주의 국가는 상권 분립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권력이 한 곳에 쏠리는 것, 독재나 독점을 막기 위해서 권력을 세 가지로 나눴죠.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분리했어요. 우리나라 입법부는 어디입니까? 국회죠. 법을 만드는. 그 다음에 법을 만들고 놓으면은 집행하는데 사법부, 검찰이나 그 다음에 경찰, 재판부, 그 다음에 나라 살림을 집행하는 데가 행정부인데 우리나라의 중앙정부가 되겠죠. 장관들, 차관들, 뭐 대통령이야. 이렇게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이 원한다고 법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런데 북한은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느냐 하면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북한은 자기들 스스로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북한의 정식 나라 이름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데모크라시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그래서 얘들은 보면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가 돼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뭐냐? 형식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 입법부,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데가 최고인민회의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재판부가 이제 중앙재판소, 뭐 이런 지방재판소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행정부에 해당하는 데가 북한의 정무원이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 권력 기구를 북한의 조선노동당의 당 간부들이 다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정치적 독재 사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되고, 그 결과로 여러분 교과서 6번째 줄에 있지만
북한은 이렇게 독재 사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통제와 감시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언론과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같은 것을 인정을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 우리나라는 뭐 강화문 집회 같은데 신고해서 법적 요건을 갖추면 허용이 되지요. 그다음에 결사란 건 아예 정치적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임을 만드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통제를 받지 않지만 북한은 통제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독재자의 의지에 반하거나 이렇게 되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강제 노동을 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또 사실은 아버지의 권력을 받을 때 이모부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 이모부가 나중에 도움을 받고 나서 자기가 김정은이가 권력을 딱 잡고 나니까 나중에 이모부가 걸림돌이 되니까 이모부를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북한만이 벌일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모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북한의 그 가정에 대해서 들어가 보면, 북한의 가정생활 그러면 떼놓을 수 없는 단어가, 여러분 교과서 그 106쪽에 19번째 줄에는 사회주의 대가정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대가정론이란 건 말은 굉장히 거창합니다. 북한 사회, 즉 북한 국가가 되기, 북한 사회주의 국가 전체가 하나의 가족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가정 속에는 보면 우리가 보면 이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 사회 전체를 한 가정으로 보면 아버지는 누구냐면 북한의 수령, 지금은 김정은이가 되고 그 전에 김일성이, 김정일이 뭐 이런 사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누구냐면 북한의 조선노동당, 그 다음에 북한의 인민들은 자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혈육적인 관계로 이렇게 보고 묘사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사회주의 대가정론의 목적은 뭐냐면 북한의 인민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잘 따라라, 복종과 충성을 강요하고 있는 그런 이론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우리가 보면 가끔 북한 주민들의 가정을 보면 집에 한쪽 벽면에 보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는 뭐 사진이 걸려 있다면 가족 사진이 걸려 있고 그러지만, 북한은 자기 집에 이 수령 아바이 동지 뭐 이렇게 하면서 사진을 걸어놓고 찬양을 하고 막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정생활하고는 사뭇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문화 이야기. 문화는 그 종교, 그 다음에 뭐 예술 쪽에 연극, 영화, 그 다음에 음악, 미술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해서 문화죠. 근데 북한의 문화는 순수한 문화적인 측면보다가 북한 체제를 선전하고 주민들을 선동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북한의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피바다나 이런 것들을 보면 북한의 인민들에게 막 뭐 미국에 대한 전투적인 의지를 막 불태우고, 그 다음에 또 협동농장에 가서 노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고 이렇게 선동을 시키는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영화 감독이나 제작사가 본인의 의지와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건 전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그 내용에도 그 영화가 소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쌤이 그 태양 아래라는 영화도 보면 그 만스키라는 감독이 그 영화를 찍으려고 했던 의도와 북한 정부와의 의도가 달라갖고 나중에 이 사람이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영화를 제작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1960년대에 우리나라 유명한 그 영화 감독이 있었습니다. 신상옥 씨라고. 그 다음에 그 부인이 최윤이라고 당대 최고의 영화 배우였는데, 이 두 사람이 일본에서 활동하다가 북한으로 납치가 됐어요. 근데 북한에 들어가서 이 두 사람이 상당히 오랜 기간 영화를 찍고 영화 감독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 신상옥 부부가 나중에 해외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다시 탈출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인터뷰했던 내용을 보면 북한에서는 내가 추구하는 영화를 일절 만들 수가 없더라. 그래서 조선노동당의 이 간부가 나와서 영화를 이렇게 사전에 검색을 하고 검열을 하고 통제를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주민들을 선동하는 도구로 문화가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106쪽에도 보면 23번째 줄에 보면 북한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북한 드라마의 중심은 김일성 주석의 가계, 집안 혈통, 항일 혁명 투쟁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뭐 백두혈통이라 그러죠. 그리고 뭐 이 김일성 우상화나 이런 걸 위해서 일제히 강점기에 김일성이가 어떻게 이 항일 투쟁을 했고 막 이런 것들을 이 찬양하는 내용들을 드라마에 많이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의 뭐 가장 큰 주제는 남녀간의 사랑, 뭐 아니면 뭐 특정 가족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북한 주민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107쪽의 마지막으로 북한에도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그 사진에 나와 있지만 근데 이 북한에 이 소개되고 있는 물놀이장은 평양에 있는 겁니다. 북한의 주민들 중에 평양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몇 퍼센트 안 되는 상류층들입니다. 주로 그 조선동당의 당원들이고 이렇게 되는데 심지어는 뭐 결혼도 보면 당원끼리만 해야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 변두리 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 중국과의 국경 그 부근이나 압록강 근처에 있는 이런 주민들은 식량난에 허덕이고 입을 옷도 없고 이러지만 북한의 평양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이런 분들도 많이 목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산주의 사회가 보면 이 빈부의 격차가 오히려 굉장히 심각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북한 사회에 대한 공부를 끝나고 다음 시간에는 이 북한을 목숨 걸고 탈출해서 중국이나 제3국을 경유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옛날에 보면 탈북민, 그 다음에 뭐 세터민 이런 표현들을 썼지만 이런 북한 이탈 주민들을 통해서 우리가 통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방향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